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일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대선 판세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안개 속입니다. 단일화판을 걷어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완전 고립무원, 진퇴양난의 저지에 빠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TV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사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대선 판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대선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내일 모레는 이제 또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죠. 4일, 5일. 네. 단일화도 이제 3일까지 안 되면 그걸로 이제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3일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발표가 안 되는 깜깜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나온 여론조사가 그렇죠.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내일 나온 것은 오늘 조사해 갖고 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경제에서 의뢰한 칸타코리아하고 뉴시스가 의뢰한 리얼미터 두 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좀 상당한 차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직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전 여론조사의 결과대로 거의 다 이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그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즉 깜깜이 직전에 앞선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된다. 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깜깜이 선거 보통 한 6일 전에 하는데 6일 동안 사실은 이미 다 결정을 했다. 거의 결정이 그렇죠. 부동층들도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언제 그 결심을 했느냐 하면 2주 전. 그냥 2주 전은 이미 다 결정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앞서고 있지? 그 굉장히 관심을 맺을 텐데 어쨌든 내일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 발표된 거 가장 최신 거, 즉 따끈따끈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두 개 기관은 1일까지 물어봤어요. 1일, 3월 1일까지 물어본 겁니다. 어저께 것까지 물어본 게 칸타코리아, 서울경제가 의뢰해서 칸타코리아가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44.1%, 이재명 후보 34.1%, 즉 정확하게 10%포인트로 이건 확실히 앞섰다고 얘기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칸타코리아가 23일, 24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조선일보고 조사에서는 윤석열 36.5, 이재명 34.9로 1.6%로 아주 근접 초박빙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10%면 이건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흘 정도 지난 흐름. 나흘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즉 추세를 보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안철수가 얘기한 지점에서부터 사실은 쫙 벌어졌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다시 좁혀진 건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 미적미적하고 막 뭐 안 되는 상황이 계속 겹치면서 또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주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제 결정이 된 순간, 그러니까 거의 결렬됐다라고 딱 뭔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보수층이 재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재결집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기간에 소상공인 지원금이 300만 원씩 나와가지고요. 다시 겹친 조금 줄어든 이재명이 올라갔었는데 그 약발은 며칠 안 가거든요. 받을 때 그날뿐이지. 2, 3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어요? 또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나온 게 뉴시스에서 의뢰한 리얼미터죠. 리얼미터는 28일에서 1일까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46.3%, 이재명 후보 43.1%, 약 한 3.2%포인트 차로 이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데 그 전에 바로 24일에서 27일에 갖고 28일 날 발표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거 보면은
윤석열 42, 네. 그리고 이재명 39.5로 2.5%. 예,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2.5에서 3.2%. 그래도 3.2로 약간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약간 예. 더 차이를 지금 이재명하고 낸 걸로 나와 있죠. 예, 예. 사실은 지금 이 0.7% 이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 저는 정말 박빙의 네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서 이것도 뭐 적은 차이는 아닙니다. 뭐 칸타코리아에서 한 것은 10%, 리얼미터가 내놓은 것은 3.2%인데 그 이전에 뉴스토마토라든가 또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서 한 것은 뭐 3.1, 1.2 예,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리얼미터 오늘 나온 예, 예.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칸타가 칸타코리아만 좀 과하게 이렇게 조금 벌어졌다고.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칸타코리아가 좀 중요한 게요. 예. 방식이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ARS 방식,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가 대표적입니다. ARS 방식은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좀 그러니까 유리해요. 보면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전통적인 전화 면접 방식이 갤럽이거든요. 예. 갤럽 또는 NBS 4개 매체가 하는 NBS는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가 좀 불리해요. 전화 면접 쪽은. 그런데 지금 칸타코리아는 전화 면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번 예. 조사 무선과 유선 뭐 89.1, 10%로 이무 전화 걸기를 RDD를 이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 면접원 방식에서 10%포인트 차까지 벌어진 게 제 기억에는 흔치 않은. 거의 없죠. 예, 흔치 않은 대개 그런 전화 결과입니다.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예. 이 보수 쪽에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서 조금 전화를 잘 안 받는다든가 자기 내심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는 네. 조금 대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예. 맞죠. 이렇게 비우호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이번 여론조사 보면은 당선 가능성 이것도 칸타코리아에서는 윤석열 46.8, 이재명 40.2로 6.6%로 앞서 있고 이 리얼미터 네. 뉴시스 여기서도 50.3 대 43.6으로 5.7 그러니까 거의 5, 6% 정도의 그런 당선 차이가 가능성을 윤석열 쪽으로 더 본다는 것은 우리 민심 전체가 예,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네. 25일에서 28일 날 했는데 역시 당선 가능성으로 이게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선 가능성 윤석열 49.9, 이재명 42.9. 그 7%포인트 차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금 지난달 말부터 3월 1, 2일까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지속이 될 경우 3% 안팎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민주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죠. 네네. 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1, 2% 내 아주 박빙 승부가 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한 4 내지 5%가 지고 있다. 네. 솔직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더 이상 올릴 그렇게 가능성이 적은데 아직도 서울은 부동층이 좀 있다. 20대라든가 뭐 이런 여성이라든가 네네. 가정주부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이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상호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봤을 경우 사실은 이 민주당이 한 달 전인가요? 왜 그 서울시당 예, 예. 내에서 왜 그
특별 면접 방식, 그러니까 특정 집단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시간이 지날 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나, 그걸 측정을 해봤는데, 어쨌든 강북을 포함해서 4.7 서울시장 재보궐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 뭐 이렇게 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를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본다면, 또 여러 여론조사의 서울 지역을 본다면, 여론조사마다 사실 5%, 뭐 4%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밴드웨건이 아닌, 그러니까 언더덕 효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있어요. 제발 결집해 주세요.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라는 그러니까 그 언더덕 효과를 예, 그걸 노리기 수도 노려서 이제 지지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특히나 왜냐하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서울이. 특히 이제 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부동산 값 때문에 완전히 분노한 그런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지금 다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들한테 아이고 우리 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제발 지지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언더독 효과를 노린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이 28일 날 발표한 거 보면 서울이 45.4 대 39.8 그리고 경기 인천 43.8 대 45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는 확실히 한 4, 5% 앞서 있는 것 같고 경기 인천은 지금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28일 날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은 44.4 대 37.3으로 윤석열이 또 앞서고 있고, 여기는 인천 경기 지역도 42.1 대 39.2로 다 윤석열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칸타코리아를 보면은 서울이 45.2 대 이재명은 29.7이에요. 그래갖고 15.5%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그렇죠. 경기 인천은 41 대 36. 그러니까 경기 인천에서도 한 5% 이상 이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은 수도권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2천만 명이 훨씬 넘잖아요. 약 한 2,500만 가까이 되죠. 보더라도 영남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충청에서도 뭐 이길 가능성이 박빙이라고 봐야죠. 아무래도 충남 충북 이렇게 서로 상세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또 뭐 대망론,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앞선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호남 아닙니까? 근데 호남의 인구가 한 5, 600만 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구 경북보다도 아마 좀 적든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DJ 때부터 이 수도권에 아주 사활을 걸었죠. 워낙 얘가 많이 몰려 있는 데다가 또 호남 분들이 출향민들이 출향돼 있고요. 또 이제 인천이 그러니까 그 부산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천 인구 어마어마합니다. 또 충청이 호남보다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과 충청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고, 강원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로 돌아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바로미터라는 게 충청, 강원, 제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긴 사람이 거의 다 됐다. 강원은 윤석열 후보 맞죠. 예가라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것도 또 다 따지거든요. 그렇죠. 무슨 지역 연고, 혈연 연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 뭐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많이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도 거기서 만나고 고향.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도 이 양측에서 서로 결집을 하고 있는데, 이 칸타코리아가 조사한 거 보니까 호남에서는 이재명이 68.1이고 윤석열은 14.5%입니다. 윤석열 14.5만 나와도 아주 괜찮은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은 35%를 뭐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10.1에서 10.5까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제 기억에는 두 자릿수는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예. 호남에서 받은 득표율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15%대라고 한다면 비약적인, 정말 비약적인 선거이죠. 이제 나머지 일주일간 어느 정도 호남이 결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70% 안팎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호남에서 최소한도 85 이상 90을 90을 봐야죠. 획득하지 않아 갖고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90을 찍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인천 경기를 확보를 해야 되고. 아마 정동영 후보도 한 85%인가 그 정도 이렇게 돼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0% 가지고는 호남의 인구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 데다가 이 안팎으로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고. 뭐 TK 보니까 칸타코리아. 이 윤석열 후보는 65, 이재명 후보는 8%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너무 축소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에 호남과 영남도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일주일간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군산을 갔어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뭐 조선소 재가동 해병식 사실 뭐 꼭 갈 필요도 없고 장관만 가도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8일 날 지난달 거기는 또 저 영천 갔습니다. 뭐 삼사관학교 졸업식이라고 하지만 거기 안 가던 데를 또 갔어요. TK를 총리하고 TK 출신 총리와 또 영남 출신 대통령이 동시에 TK를 방문한다? 상상을 못할 일이죠. 선거 직전에. 그게 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또 안동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가 TK를 전부 휩쓸고 지금 유세를 벌이던 그 시점에 또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지역에 가 있다. 여권 대선 후보까지. 이것은 TK에 대한 아주 집중 공세를 펴서 좀 지지율을 올려보자. 그런 뜻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3.1절 이 기념사에서 민주정부라 할까요? 이것은 DJ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이게 지금 선언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요. 선언했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지금 저 당시에 동시에 그 명동에 이재명이 그 가서 유세를 하는데 그렇게 DJ를 얘기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 장소다 명동이 그러면서 막 DJ 얘기를 막 하는데 동시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DJ 정부가 첫 민주정부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대중 정부 막 얘기를 해요. DJ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뭐 일본 문화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뒤에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첫 민주정부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 문화를 뭐 개방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보면 3.1운동에 대해서도 좌우 통합된 연합정부를 이뤘다는 얘기도 했고 항일 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단결과 통합이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3.1운동으로 민주주의하고는 사실은 큰 관계는 없는데 독립운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를 자꾸 이야기하고 DJ 때부터 첫 민주정부였다면 그 이전에 YS는 또 뭐고 뭐 노태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87년에 직선제를 이뤘지 않습니까? 5.18에서 시작해갖고 그런 투쟁을 거쳐서 직선제를 이룬 그때부터 사실은 민주정부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해서 노태우도 1로 3금 선거를 통해서 이긴 거고 물론 민주주의가 얼만큼 성숙됐냐 그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엄연히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 그리고 국민의 투표를 위해서 선출됐고 특히 뭐 YS는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따진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과거 노태우, 물태우보다도 더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겠다고 정권교체 열망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책 학위를 받을 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게 민주주의가 뭐냐를 논의하는데 민주주의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수의 정당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당끼리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하면서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다. 예.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민주정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 한 헌법 내에서 그 헌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대통령이 생겨났을 때, 즉 1공화국부터 저희가 6공화국이잖아요. 예. 보니까 공화국 때마다 대통령이 바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쭉 2공화국은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3공은 박정희 맞죠. 4공은 이제 박정희였는데 어쨌든 최규하 뭐 그렇다 치고 5공은 전두환입니다. 6공은 노태우입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한 헌법 내에 대통령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때마다 헌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6공화국의 내부에서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공화국 내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 대통령이 탄생했다.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6공화국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 계속되고 거예요. 있죠. 그래서 예. YS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만하의 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정권이 교체된 또 DJ로 교체됐고 또 DJ로 교체됐고 쭉 그렇게 이제 세 번, 네 번 됐지만 그래서 YS가 그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들이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투표에 의해서 교체를 한 첫 번째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노태우는 어쨌든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바뀌었을 때 첫 번째 대통령이었으니까 정권 교체가 된 두 번째인 YS부터 사실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다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논쟁을 벌이니까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김현상 정부는 합당에 의해서 야합으로 해서 무슨 정당이 태어났다. 아니 헌법을 지금 파기한 겁니까? 법을 지금 어긴 겁니까? 그러면 DJ는 그 유신 잔당이라고 얘기하는 JT하고 아니 지금 이재명이는 뭡니까? 통합정부 하자면서 조원진까지 지금 합당해서 하자고 그런 거 연대해서 하자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탄핵 운운하면서 이재명이 제일 자랑하는 게 이거잖아요. 모두 다 탄핵을 제대로 얘기 안 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탄핵을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조원진한테 전화를 걸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DJ는 야합을 안 했다? YS는 야합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헌법을 파괴하면서 집권을 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연합에 의해서 연대해서 집권을 했느냐 그건 전혀 다른 사안 아닙니까? 전혀 가치도 다르고 평가도 달라야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이나 이 얘기하는 것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네. 자기들의 가치관이 또 그렇죠. 철학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것은 민주정부고 뭐 이거 민주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민주화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을 파괴하고 그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이재명이는 정치 보복을 하려면 몰래 해야 한다. 가슴에 딱 감춰주었다가 집권을 했을 때 뒤통수를 제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속셈을 그렇게 다 드러내면 어쩌죠? 속셈을 다 드러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네, 그런 것 아니 선거를 한 일주일 남겨놓고 대통령이 자기 정당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만 거기에 또 YS도 거기서 제외하고 DJ 노무현 자기까지만 민주정부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이 나머지 어떤 정당을 완전히 그 배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딱 이재명이 DJ 운운하니까 마치 선대 본부장처럼 이재명 선거 뭐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발언처럼 3.1절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기려야 되는 날 예.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다, 국민들을. 이건 진짜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지금 연설문이었다는 거죠. 뭐 이재명을 도쿄에서 그렇게 연설문을 쓴 것 같은데, 이재명도 계속 민주정부 4기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4기가 뭡니까? DJ,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의 주장에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런 3.1절 연설문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DJ 때부터 민주정부라고 하면 호남 사람들은 뭐 혹시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니 PK 그 많은 부울경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쪽 사람들은 입장에서 보면 아니 YS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PK의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 저는 더 벌어져 가지고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지금 예. 그런 거 아주 치밀하게 따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호남이 예전처럼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70%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90% 넘어야 해요. 근데 지금 70%가 나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지금 영남 눈초리가 PK 쪽의 눈초리가 지금 심각한 게 안 느껴지는 거죠.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제 또 이재명에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뭐 새물결인지 헛물결인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분하고 뭐 연대를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인가 뭐 사퇴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 사퇴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오면서 사퇴한 것 같고. 뭐 별 영향이야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뚜렷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모르겠어요. 정책도 모르겠고 2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1%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정치판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기염을 토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정치판 바꾸겠다고 한 안철수도 지금 아직 새 정치는 뭔지 모르겠는데, 새물결이 뭔지 어떤 물결인지 어떤 맛의 물인지 잘 모르겠고요. 깜깜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뭐 박빙이든 어쨌든 한 2, 3% 이상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과거 여러 대선 결과로 볼 때 이 깜깜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1위를 했던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대통령으로. 예.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모으겠다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